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어제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사고는 항해 책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충돌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또 기소된 지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기소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먼저 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부터 저희가 짚어보죠. 지금 문제되고 있던 상황은요, 일명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 이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입안 처리를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양 당이 거칠게 서로 항의를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현대 그 당시의 상황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런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의원을 이제 6시간 정도 감금하는 공동감금형이,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던 건데요.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으로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일종의 저항권 행사로도 볼 수 없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를 했고요. 다만 오늘 특히 관심을 받았던 건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한다면 집행 이후의 형이 나오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된다면 그땐 또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이 둘을 좀 나눠서 국회법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지,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이 금고 이상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는데, 일단 1심에서는 모두 그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이 선고가 됨으로써 아직까지는 1심의 판단이지 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지금 1심 선고를 보면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 원, 그리고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고, 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게 이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이 넘었는데 왜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벌금 2,400만 원이 선고되었다라는 보도가 딱 단신으로 나왔을 때 의원직 상실 아니냐라는 그런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눠 보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확정이 되면은 이것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요. 국회법 위반, 이번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국회법 위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형사건으로 볼 수 있는 뭐 공동 감금이라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문제가 되었는데,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지만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경원 의원의 이 판결을 놓고 보면 벌금 2,400만 원의 선고가 되었는데, 일단 선거법 위반만 놓고 보자면 400만 원의 선고가 되어서 500만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벌금이 2천만 원이 더해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과는 문제가 없는, 다만 형사처벌로서 유죄는 인정이 된 사안으로 평가가 되고, 항소 여부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적어도 1심에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나왔다는 점은 뭐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좀 혼란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나경원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앞서 이제 항소 가능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항소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현 시점에서는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영상으로 그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이게 국회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이게 정치 행위일까 아닐까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지, 만약
국회 밖에서 벌어진 저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라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모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지금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1심 판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상황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도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무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최후의 수단, 어떤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이 된 건 당시에 이 패스트트랙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이 사안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나경원 의원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유무죄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은 못했어도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작이 되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항거할 명분이 인정된 것이다라고 충분히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사실 1심에서 벌금 2,400만 원 나경원 의원을 놓고 보자면 꽤 엄중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 만약 항소를 해서 이보다 더 중한 형, 그러니까 이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또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검찰 측의 항소 여부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좀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뭐 검찰 역시도 이 항소 여부를 두고 좀 고심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이 구형했던 구형량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그렇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이 꽤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송원석 대표에게도 징역 10개월이 구형되었기 때문에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났다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검찰이 당초 계획하고 구형했던 바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고 예. 일반적인 경우라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평가도 가능한데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번에도 또 항소 포기 같은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검찰 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당시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소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또 의원직 유지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젯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항해 책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글쎄 저도 이제 어제 이 뉴스를 좀 진행하고 있다가 상당히 좀 놀랐었는데 일단 이 지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를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기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예. 어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그 항로를 벗어나서 무인도에 좌초하는, 이 여객선이 좌초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예. 왜 정해진 이 항로를 이탈했는가가 굉장히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이 초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1등 항해사가 지금 정해진 항로를 지켰어야 함에도 네.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보다가 이 항로를 바꿔야 되는 그 시점을 놓쳤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해당 좌초한 지점이 협수로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좁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서 예. 자동으로 운항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동으로 운항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운항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그 자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시점도 놓치고 예. 이 조타를 제대로 다시 항로를 변경해야 되는 그 시점을 놓쳐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이 선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1등 항해사와 또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를 해경은 긴급 체포를 했고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있게 된다면 그 영장 발부에는 이 지금 1등 항해사가 또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최초에 처음에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이 1등 항해사가 진술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려고 했는데 네네. 이 방향 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본인이 운행을 잘 해보려고 했고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어떤 결함이 있었다. 이 선박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후에 사실상 이 선박의 운항도 이 선박의 동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보자면 선박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진술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그 시간을 놓쳤다,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어찌 보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지금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되어서 이 1등 항해사와 조타사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일단 긴급 체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서 만약 그 과실이 상당하다고 평가가 된다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사고 여객선에 선장도 입건된 상태인데 이 사고 당시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이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이렇게 조타실을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면 이 선장에게는 뭐 어떤 혐의를 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따질 때 네네.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혀지는데요. 예, 예. 특히 이렇게 선박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던가 외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총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선장에게 막대한 권한도 주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원법 등에 따르면은 선장에게 어떤 주어진 책무를 굉장히 다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탑승하고 가장 마지막에 내려서 이 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선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고 지점이 협수로로서 일단 원칙적으로라 한다면 선장도 함께 조타실에서 이런 부분을 진두지휘했어야 함에도 일단 자리를 이탈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정 부분 과실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선장이 긴급 체포는 안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 예. 입건이 동시에 되어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선박 항로를 관리하는 곳이죠. 해상교통관제센터 또한 이 여객선이 이제 3분가량 항로를 이탈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해경이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3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 예. 이 껌껌한 밤에 이 어둠이 내려온 밤에 이 선박이 3분간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이번에는 정말 다행스러웠던 지점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빠르게 구조 선박이 도착할 수 있었고 이제 승객들도 질서 있게 대피를 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분가량 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했는데 어떤 레이더망이라던가 아니면 육안으로 감지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1차적으로 뭐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해서 주의를 다하지 못해 경로를 벗어난 부분은 선박에서 운항을 하고 있었던 항해사나 조타수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경로로 갔을 때 당연히 관제센터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림 방송을 한다거나 다시 배를 돌려야 된다는 부분을 경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는다거나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과실에 따른 그런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저는 많이 놀랐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뉴스를 보면서 많이 놀랐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제 가장 놀랐던 건 이 여객선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일 텐데 정말 뭐 힘겨운 밤을 좀 지새웠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두통과 어지러움 또 허리 통증 등으로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누구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언급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형사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할 그런 책임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사적인 배상 책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예. 승객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고요. 어린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 중상은 없다라고 전해지지만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비라던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예. 어떤 신체상의 손상이 있지 않다,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정신적인 손해배상 같은 부분은 선박회사 측과 일단 1차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누가 지금 과실이 있는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예. 아마도 선박회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험이 이미 들어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보험에 따라서 1차적으로 민사상 배상 책임 같은 부분들을 이제 승객들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